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 그간 공부에 진전들이 좀 있으셨는지 새로 시작한 공부가 있으시다거나 기존에 하던 걸 잘만 해도 근데 공부라고 할 만한 거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꾸준히?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책사이다를 하면서 한 달에 적어도 4-5권의 책을 읽는 게 사실 제일 큰 공부고요. 또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그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직업이 이만한 직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난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이 했어요. 나쁜 직업이란 얘기예요? 좋은 직업이란 얘기죠. 공부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에 엄기호 쌤 얘기도 했지만 그 공부를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직업으로 따지면 이게 진짜 상팔자구나. 내 직업 자체가 되게 이렇게 의미 있고 재미있게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지난 2주간. 네. 김느낌님은 영어 공부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영어 공부는 요즘 쉬고 있고요. 쉬고 있는 이유가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유 얘기를 다 했었는데. 네, 여유가 중요하죠. 여유 중요한데 하여튼 생활적으로 쳐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쳐내면서도 다급해하지 않는 게 또 저는 하나의 여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생활적으로 쳐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저는 기자니까 또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 취재하는 기자인데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맞아. 굉장히 핫해졌고 저희 사이트도 엄청 트래픽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들이 많아졌고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좀 힘든.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관심은 있는데 들여다볼 생각을 막상 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처럼 최근에 또 붐이 일어나면서 그 몇 개 회사 시가총액 합쳐서 몇억 달러 네. 넘는다 얘기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디지털 화폐나 저런 암호화폐에 대한 책들이 솔찬게 나왔는데 책을 찾아보는 사람이 정말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한 줌이에요. 그냥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층위가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뭔가 투자에서 이제 소화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도박으로 접근해요. 이게 오르고 내리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잘 고르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잘못 고르면 돈을 많이 잃는 거고.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자산 가격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 다 서울 가격 2배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뒤처져서 그 요즘에 이제 신조어로 벼락거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다 부자가 돼서 내가 갑자기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벼락거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거지.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라도 뭔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래서 무슨 지금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방송 나가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겠는데 오늘 녹음하는 날 시점으로 지금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보다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22%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2% 웃돈을 주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근데 2017년에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푹 꺼질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막 프리미엄이 50%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가격이 1,000원이다. 한국 사람들은 1,5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 이 코인 만드는 사람들이 엘도라도다. 코리아. 저기 미친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약간 좀 재현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없고 그때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또 떨어지리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말하자면 금융 이용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 원화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거든요. 네네. 외국환 관리법 이런 관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는 나라여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달러 기준으로 많이 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 파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거래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팔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이제 거기에 광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외신에서도 이제 주의 깊게 지금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네. 약간 멸칭이에요. 김치 프리미엄이 20%를 돌파했다. 오늘 좀 공부가 되네요. 이거 저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시면 많이 의견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암호화폐 특집편 제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는 그냥 듣겠습니다. 아니 뭐 그 여러 가지 화폐의 역사라든지 교환 가치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류학에서 다뤄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폭넓게 한번 얘기해보는 기회도 가져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황주부님 목소리로 참여연대 회원가입 광고 들으셨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 검색하시거나 지금 듣고 계신 어플 PC 에피소드 소개 부분에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고요. 참여연대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면 참여연대 직접 찾아오셔도 이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상 깊었던 문장, 명장면 산책. 자, 각자 읽은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 한 대목씩 골라와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명장면 산책. 자, 오늘은 김느낌님께서 가져오신 책부터 만나볼 텐데 제목을 공개하기 전에 명장면 한 대목부터 읽어주실까요? 저는 이게 다른 분들은 좀 항상 길게 읽는데 저는 길게 읽는 거 좀 약간 닭살 돋아가지고 짧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서 넘어 혼돈의 영역으로 나아갈 필요에 부딪힌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서 넘어 혼돈의 영역으로 나아갈 필요에 부딪힌다. 뭐 나아가게 된다는 뭐 이런 얘기죠. 지당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 문장 안에 책의 제목이 담겨 있군요. 그렇죠. 제목이 뭔가요? 조던 피터슨의 신작입니다. 질서 넘어라는 책입니다. 화제작이군요. 이거 화제작인가요?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진짜요? 아니 전작도 엄청나게 많이 나갔고요. 전작은 또 저희가 느낌님의 추천으로 다 그렇죠. 같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올해의 책으로 제가 추천했었죠. 네. 탄탄하고 많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뭐랄까,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이 그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이제 젊은 보수층들에게 큰 환호를 받고 있어서 첫 번째 책 나올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감, 반작용, 그러니까 읽지 않겠다, 혹은 뭐 읽을 만한 가치가 뭐 크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적지 않았는데 약간 중도층에 있는 그 중간쯤에 있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 저자의 어떤 이야기가 이제 꽤나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변이 굉장히 넓어졌고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반영이 돼서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 책 나온 지가 그 예약 판매를 한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 녹음하는 시점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저는 왜 그 문장을 꼽아 오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책이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전작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란 책이 되게 좋았는데
그 책을 사실 책으로서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책이 유명해지는 과정에 원래 영어로 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소동에 휘말려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상들을 쭉 보고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그 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그러니까 저자가 굳이 서술하지 않았으나 제가 알아서 소화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한 사람들 중에 적지 않았던 반응이 왜 이 책이 좋다는 건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 일단 영상을 안 봤을 거고 그리고 봤다 하더라도 뭔가 호감을 가지지 못했다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되게 관성적으로 조던 피터슨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사 봤는데 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지를 깨달았어요. 궁금. 이 책은 되게 유니크한 책인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이래야 한다 내지는 저래야 한다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자존감 수업 이런 거는 자존감이 중요하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 거고 제가 이제 그런 말하자면 어떤 종류의 책들을 보면서 항상 문제의식을 느꼈던 게 뭐였냐면 과연 인생에서 자존감만 문제일까? 하나로 환원하는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자존감도 문제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없이 자존감 수업을 딱 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 책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문제가 있음에도 나의 문제는 자존감이었구나 이러고 이제 솔루션으로 이거 받아들이게 되는 측면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니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어떤 면이 독특하냐면 누구나 겪을 법한 삶의 사이클을 다뤄요. 그 사이클이 뭐냐면 처음에 태어나서 굉장히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확립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활에서 풀어보면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잖아요. 밥벌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안정적이고 번듯한 직장에 뭐 정규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많이 꿈꾼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질서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내 주변에 더 이상 이제 환경의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추구하는 건데 사람의 인생 사이클이 이 질서가 계속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깨져요. 여러 가지 이유로 깨지는데 나이가 들면 보통 노화에서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질병으로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백년해로를 약속한 와이프가 암에 걸렸다거나 그래서 심지어 사망했다거나 아니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가족이 다 크게 다쳤다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크게 당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이런 상황들을 많이 가정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독서가 어느 정도는 삶과 저는 되게 유리된 측면이 명확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정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근데 이 책이 특히 좋았던 건 뭐냐면 서문이 좋아요. 서문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꼈는지.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작가가 사실 슬라보의 지작하고도 되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쪽 계열에서는 유명세를 많이 치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가십 뉴스가 하나 났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라는 게 나왔었어요. 서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이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데 2020년 2월 5일 나는 많고 많은 도시 중 모스크바의 어느 집중치료 병동에서 깨어났다. 이제 간추려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제 조던 피터슨과 그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좀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많이 아프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뭐 이랬는데 평생 안 아프던 와이프도 무슨 암 계열의 병에 걸려가지고 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고 뭐 하고 조던 피터슨 알고 보니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가족이 아프니까 당연히 우울증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고 있었는데 그 약이 이제 말하자면 중독이 된 거죠. 의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끊으려고 했더니 무슨 부작용이 오고 뭐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질서 너머라는 이제 책에 이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너머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가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어떤 삶의 이제 중심이나 이런 부분이 깨질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와이프도 이제 이 책 궁금해하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해 주니까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사실 삶의 영역에서는 네. 아직 부딪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이 목격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교육으로 했나요? 공부로 이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되게 우연치 않게 이 책에 이제 정확하게는 법칙 6번이 이데올로기를 버려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르크스주의를 굉장히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슬라보의 지적하고도 토론 때 그 문제로 붙었다가 이제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좀 깨졌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란 뭐냐면 뭔가를 한 가지 틀로 설명하는 거를 말해요. 환원해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히 이제 political correct PC를 싫어하는 사람은 유명한데 왜 싫어하냐면 그 이제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세상 무슨 일이든 간에. 근데 그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고 그 부작용을 대부분 그 어떤 환원주의를 발명한 교주들은 그 부작용을 치르지 않는다. 그 교도들이 부작용을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어떤 안정을 해야 하는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이 사람은 누구한테나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법칙 9번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심리 상담을 많이 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 상담 사례들을 얘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여자분이 와서 내가 어렸을 때 오빠한테 뭐 성적인 뭔가 폭력을 당했다 라고 해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이 여자분이 4살일 때 당시 6살이던 오빠한테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던 피터슨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 여자분이 4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4살짜리 오빠와 4살짜리 여자애와 6살짜리 남자 오빠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인지를 물어봐요. 이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종류의 괴로움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이제 풀이인데,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약간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삶에 대한 태도. 이 책의 제목이 질서 너머고 부제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12가지 법칙인 거잖아요. 이 저자의 세계관은 그 12가지 법칙을 계속 행하면서 계속 나를 밀고 나가는 방식의 태도인 거겠죠?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령 그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소개했던 활 속의 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네. 오이겔 헤리게가 쓴 활 속의 선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독일의 철학 교수가 일본에 와서 선불교와 궁도를 배우면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양 철학과 동양 사상의 만남인데 여기 보면 법칙 12번에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거 약간 법륜 스님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갈라디님이 딱 웃으신 포인트 저도 웃었거든요. 이거 너무 법륜스님스러운데 제가 생각했는데 읽어보면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감사하면서 벗어날 일이 아니지만 감사한 마음을, 여기서 감사하는 거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더 큰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안도하라는 약간 그런 의미겠죠. 그런 삶의 태도가 훨씬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책에 그냥 훅 빠질 거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은 저걸 가지긴 어렵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이런 걸 해서 자기가 덜 고통스러워 본 사람은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요령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이씨 내가 왜 감사해? 나는 화를 내야지. 고통스러우면 세상에 분노를 흩뿌리고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사실은 이 책으로 바로 설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김느낌님께서 저한테 아직 황주부님은 이 책을 읽으실 때가 안 됐다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알람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제가 지금.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저희 집 얘기인데 이게 애를 키우다 보면 이게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거든요. 인생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살면 그런 말하자면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질서 너머의 상황이 잘 생기지 않아. 그리고 제가 황주부님을 잘은 모르지만 오늘도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일주일 한 달 동안 있었던 얘기만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보면은 뭔가 안정적인 느낌? 그런 게 약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이게 질서 너머라는 건 여기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네. 딸이 30년 동안 아파가지고 우울증 약을 30년 동안 먹었는데 얘 중독돼가지고 뭐 병원 침대에 묶여 있고 그 와중에 뭐 와이프는 신장암 걸려가지고 수술 받고 막 체액을 4리터씩 뽑고 있고 이런 경험이 생겼을 때 삶이 무너지는데 그럴 때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이전 책은 크게 흥미가 안 생겼었는데 이번 책은 어쨌든 멀지 않은 때 읽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리키님께서는 오늘 명장면 산책 조던 피터슨의 신작 질서 너머 가져오셨고요. 그럼 이어서 황주부님께서 가져오신 책 만나볼 텐데요. 제목 공개하기 전에 명장면부터 들려주세요. 명장면을 2개를 고를 수밖에 없었고요. 읽겠습니다. 나의 글들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뭘 하며 놀았는지에 대한 기록임과 동시에 어떻게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물론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회사나 직장을 그만둔다고 큰일이 나진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꼭 열리게 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빠는 왜 날 사랑해? 아내는 가끔 내게 물었고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게 제일 유리해서. 그러면 아내는 기가 막혀서 웃는다. 그러나 그 기막힌 대답이 결국 정답임을 아내도 알고 나도 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를 사랑하는 게 능력이다. 그러니 남자들이여 미련을 버려라. 두 번째 문장 약간 옛날 원태현 그래요? 느낌이 확 드는데. 제가 원태현을 안 읽어봐가지고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유쾌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책이죠? 이게 이제 카피라이터로 오래 일했던 작가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부부 둘이 노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네,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어쨌든 함께 놀았던 시절에 대한 얘기. 지금도 놀고 계십니다. 아직. 네네네네. 책이 2020년 10월 말에 나왔으니까 뭐 아직은 비슷한 상태에 계실 것 같네요. 네네네. 아니 저는 이 책을 사실은 우연히, 그러니까 이 작가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주 우연히. 어디서요?
아니 길에서 만나진 않았을 길에서 거잖아요.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잘 아는 형이 이제 시골에서 헌책방 같은 걸 하세요. 오늘 내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 이래서 이제 간만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책을 쓰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찾아봐서 읽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가. 근데 책을 옆에다 두고 이제 회의 중간중간 짬이 날 때마다 얘를 자꾸 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읽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되게 간만에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책들이 웃음을 저는 사실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도 안 웃는 저게 왜 웃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낄낄 웃는 사람을 보면 전 그게 웃겨요. 왜 웃지? 그러니까 약간 그 유머 코드라는 게 사실 맞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무해하게 웃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부부의 알콩달콩한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책 네. 세를 보니까 네. 사인도 받으셨나 봐요? 아, 사인이요? 네. 뭐라고 적어주셨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이 되시길. 제 첫 책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 첫 책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그렇게 둘이 부부가 놀 수는 있는데 음흠. 어떻게 책으로까지 쓸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논다는 것과 쉰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었다가 다른 직장을 가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좀 논다고 굶어 죽을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해서 놀아도 굶어 죽지 않는 삶을 지금 현실에서 구현하고 계신 거죠. 예전처럼 안정적인 월급이나 이런 게 들어오진 않지만 지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뭐 글쓰기 강좌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가 출판 기획자세요. 그래서 같이 어떤 기획도 하고 이제 출판만이 아니라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에서 되게 많잖아요. 시골에 가서 한옥 짓기 막 이런 프로젝트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잘 놀면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지금 여기 현실에서 살아가고 계신 얘기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로망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한 번쯤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대체로는 시도해보지 못하는 그렇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시도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고민인데 그냥 아주 담담하게 그래요. 물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명품백을 사고 막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런다고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리고 충분히 재미있게 계속 놀면서 사는 것을 구상하고 계시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좀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얘기를 들을 때는 나와 남편의 이야기가 겹쳐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인생의 고민이나 실수의 순간들 저도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재밌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재미없는 사람들이 누구야라고 생각해 보면 실수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얘기 한마디 중에 나도 모르게 그래 이런 얘기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서 되게 즐거웠어요. 네. 오랜만에 우리 셋이 나누는 책 중에 네. 좀 이렇게 허허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의 책이 여기 아닌가. 실수담이 진짜 재밌어요. 저 완전 빵 터져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하진 않지만 나도 한 번쯤은 이 중에 하나의 실수는 가지고 있는 그런 실수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날을 예전에는 저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내가 미쳤지.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야. 나 미쳤나 봐. 이렇게 했던 순간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무슨 넌 자존감을 키워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 동료가 했던 얘기가 떠오르네요. 어떤?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웃긴 사람이라도 되자. 이게 그런 실수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뭘 옥죄고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게 아니라 뭐 어차피 내가 그런 걸 완벽하게 해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뭐 좀 틀리고 넘어지고 이래도 크게 상관없지 않은가. 예, 그걸 너무 슬퍼하지 않고 웃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읽으면서 그런 유형의 타입은 전혀 아니시죠. 그렇죠. 네. 아니 뭘 놀아요. 쉬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뭘 놀아요. 쉬는 건 그래도 종종 하셨지만 네. 이렇게 노는 거 잘 쉽게 안 되실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무의식이 저 책을 그걸 선택하게 했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네요. 제가 오늘 골라온 책은 또 어떤 무의식이 저를 이끌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가져온 책의 한 대목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이 저자의 인생 철학이에요. 한 문장입니다. 생활은 즐겁게, 임무는 성실하게, 인생은 보람되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50년 넘게 자기 일과 업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면 좀 다른 느낌으로 듣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작가도 후기에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진부한 심파라는 평가는 관찰자의 입장일 뿐 당사자가 되면 두고두고 기억할 미담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와닿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책은 신신예식장이라는 책인데 무슨 내용인지 짐작도 안 가시죠? 네. 이 신신예식장은 과거 마산, 현재 창원시에 네. 있는 1967년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55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 예식장이고요. 이 예식장이 유명한 이유는 무료기 때문입니다. 뭐 생화 부케, 뭐 조명, 뭐 옷, 드레스 다 무료예요. 사진만 돈을 받았어요. 사진은 지금은 무료예요. 사진도. 이 사장님과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이사거든요. 사장님 성함은 백낙삼 사장님, 이사님 성함은 최필순 이사님인데 이 백낙삼 사장님께서 사회도 보고 주례도 봐요. 동시에? 네, 여기서 지금까지 55년 동안 결혼한 커플이 14,000쌍이 넘는데 그중에 1만 쌍 이상 주례를 보셔서 비공식 집계 대한민국 최다 주례 그렇겠네요, 진짜. 네, 기록을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워낙 오래된 곳이잖아요. 이 예식장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이분들이 손수 일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글씨 하나하나도 다 사장님이 직접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되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게 과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느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늘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무슨 134개월째다. 직장 지금 다니는 회사 이런 얘기 하는데 55년이라는 업력이라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이 일의 특성이 이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하는데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느낌이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결혼식은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결혼식을 치르는 사람한테는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이걸 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장례식은 반대의 상황으로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이분은 늘 이렇게 신나게 즐겁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임무는 이렇게 하면서도 생활은 또 즐겁게 인생은 보람차게 비결이 뭘까? 뭐가 사람을 이렇게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좀 와닿았던 책이에요. 네. 그걸 발견하셨어요? 그 질문의 답을? 답이 이 책에 있겠습니까? 제가 찾아야죠. 이것도 어떤 스님 얘기 같은 거죠. 저는 저 이렇게 아까 대상화 시켜서 죄송합니다. 책을 못 읽었는데 네. 그 아까 바갈라디님이 갖고 오셨어요 책을. 그래서 아까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이제 작가가 이 책은 이제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고 네. 사진집인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의 체험에 따른 이거는 그 억측인데 네.
제가 이제 한 20대 중반부터 1년에 한두 번씩 그 홍대에서 이제 공연을 했어요. 한 15년 정도. 그 바글라디님도 한 그 정도 하셨죠? 지금 편집을. 그렇죠. 네. 근데 15년 사이에 저한테 일어났던 변화가 뭐였냐면 그 아마추어 공연이어서 처음에 한 5년, 6년, 7년 요 정도는 그냥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공연이라는 거에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잘하고 싶어져. 잘하고 싶은데 사람 다 아마추어니까 잘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이제 15년 네. 하고 저희 아기가 태어나면서 공연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 책 보면서 되게 매력적인데 만약에 내가 기자로서 신신예식장을 취재했으면 나는 그걸 물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굉장히 즐겁고 보람찼다고 얘기하지만 50년을 했으면 네.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겨웠을 거예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네. 지겨웠을 거고 여기서 뭔가 넥스트 스텝을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바글라디님한테 우리가 맨날 바글라디님이 막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한 50년 지나면 거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설적인 편집자로 추앙할 거예요. 이 고뇌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이런 하소연 여기서만 하거든요. 진짜예요? 그럼요. 저는 평소에 하소연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이 하소연도 제가 근래 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정말? 맞아요. 제가 그런 하소연 안 하는 사람이 여기서 유일하게 하는데 아마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네. 여전히 에너제틱하게 여러 일들을 벌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 하여튼 그래서 네. 약간 그 부분까지 담겼으면 저는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처음에 이 책을 딱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신랄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약간 스포츠 기록 보듯이 본 거야. 이런 독특한 컨셉의 활동을 50년 동안 지속을 한 장인이 계셔? 이게 약간 시작은 대부분 그런 그렇죠. 마음이겠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저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뵐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 친구들을 좀 이렇게 해서 저 사람한테 좀 더 복합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언제가 때려치고 싶었던 위기였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그리고 정말 이제 힘들었을 때도 이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던 그런 에피소드들 뭐 이런 거가 사실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연히 펼친 딱 장에서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이 책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이제 책을 들춰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정말 나오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백서 같은 느낌? 이 신신 예식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달달달달 긁어 모아서 그걸 좀 재밌게 편집한 것 같은데 밑에 이상한 트로피 밑에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매직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내용은 이거예요. 이 상은 가산이 도탄에 빠지고 부도 직전까지 갔던 IMF 때 통장을 자원해서 매월 10만 원의 보수를 저축하여 그 돈으로 여기선 빠져 있는데 수영 연회비를 대어주던 너무나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내 남편 백낙삼에게 삼가 바치노라.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백낙삼이 그 예식장의 예식장 남자 사장님이고 사장님이죠. 이 최필순 이사님이 상을 주신 건데 IMF 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수영 강습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 그건 계속 해라 그러면서 통장을 자원해서 매달 10만 원 수당을 받아오시고 그거를 그 돈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최필순 이사님께서 수영 대회에 나가서 준우승을 했고 기념으로 받은 트로피의 뒷면에 남편에 대한 오랜 고마움을 적어서 그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백낙삼 사장님 혼자만이 아니라 최필순 이사님과 함께 일구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 함께 일군 것에 이 두 부부가 어떠한 관계와 어떻게 보면 동지로서 이걸 같이 해오셨을지를 요 조그만 트로피의 글씨에서 이어지네요. 굉장히 네. 그 바로 앞장을 보시면 네.
백낙삼 사장님께서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네요. 부부의 날과 결혼기념일 1년에 2번씩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시는데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어서 받아보시도록. 난 사람이네. 지금도 막 저런 네. 저 센스를 가진 사람이 많이 없을 텐데. 맞아요. 뒷부분에 가면 이제 두 분의 사진이 그 결혼식장에 있어요. 각자 영정 사진으로 찍어 놓으신 거래요. 네. 근데 그 사진 뒷면에 짧은 유언도 이미 써 놓으셨어요. 우리는 즐겁게 살다 가니까 장례식은 잔치처럼 벌리고 함께 묻어주기만 해라. 네. 그러면서 이제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10살 터울이시거든요. 네. 백낙선 사장님이 우리 나이로 91살인가 그러시고 이제 최필순 이사님이 네. 81살인가 그러신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제 뭐 그만두시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이 물을 거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아니 뭐 90까지 했는데 100살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원고제 자기 자서전을 꾸준히 집필해 나가고 계신데요. 저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이미 이제 많은 걸 해서 어떤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정리해가면서 밀고 가고 있는,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을. 저건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아까 김니끼님 말씀처럼 이렇게 바닥에 갔을 때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많이 치고 올라오시면서 이제 안에 쌓인 어떤 힘 같은 거겠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밀고 나가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대목에서 아까 김니끼님 말씀하신 얘기들이 또 더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 책에는 그런 얘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 책에 저는 그 표지의 카피는 약간 수정해보고 싶긴 해요. 여기 카피가 결혼은 선택, 예약은 필수예요. 근데 약간 그 내용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메시지 같아서 그냥 차라리 결혼은 무료, 예약은 필수. 결혼식은 무료인데 원래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지만 예약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가 이 내용을 더 알리는데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아마 해봅니다. 이제 예식장이란 소재를 다룸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요즘에는 또 결혼에 대한 이런 압박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측면이 또 이게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식장에 대한 책이지만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네, 하여튼 오랜만에 뭐 기분 좋게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감상에 빠져들었던 그런 책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관련된 뭐 방송들도 많이 있어서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나이대에 계시든지 또 여기 결혼 선택이라고 돼 있듯이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한 번쯤 인생의 어떤 선배들의 얘기로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골라봤고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저희 명장면 산책 오늘은 김니끼님의 조던 피터슨 질서너머, 황주빈님의 편성준 작가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골라온 한승일 작가 신신 예식장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난 주제책으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